안녕하세요. 저는 40대에 회사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일상이 바빠서 요즘 화제가 되는 방송 프로그램 같은 건 잘 챙겨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출근하고 퇴근할 때 차 안에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접하는 게 제 즐거움이죠. 정말 각양각색의 에피소드와 파란만장한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때로는 눈물 짓고 또 웃음 터뜨리고 함께 화가 나기도 하는 이 순간이 저한테는 참 의미가 크답니다. 직장에서 쌓이는 스트레스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삶을 접하다 보면 사라지는 기분이 들어요. 맞아, 저렇게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나도 힘을 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서 힘든 일상에 정말 큰 에너지가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릴 용기를 냈어요. 제 경험을 듣고 단 한 사람이라도 힘을 얻으셨으면 한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보통의 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사람이랍니다. 요즘 표현으로 흔녀. 그러니까 흔한 여성이란 말이죠. 바로 그 흔녀가 접니다. 유난히 아름답지도 않고 그렇다고 특출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좋은 성품을 가진 것도 아니었어요. 부모님 역시 평범하신 분들이죠. 보통의 직장을 다니시는 아버지, 가정주부이신 어머니, 저처럼 평범한 남동생 하나. 그렇게 평범하게 성장해서 보통의 학교를 다니고 대학교에도 입학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젊은 시절에 자신이 얼마나 젊은지 깨닫지 못하고 아름다울 때는 본인이 아름다운 줄도 모른다고요. 제가 딱 그랬어요. 지금이야 압니다. 그 평범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축복받은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냥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지. 하지만 철없던 그 시절엔 그걸 몰랐어요. 덜 예쁘고 덜 똑똑한 제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학에 간 저는 평범했던 제 대학 시절도 싫었어요. 사실 제가 정말 원했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거든요. 성적이 조금 모자랐기 때문에 선생님이 극구 반대하셨고 부모님도 안전한 길을 택하는 게 좋겠다고 권하셔서 결국 제가 고등학교 시절 내내 원하던 곳이 아니라 그럭저럭 서울 시내대학에 진학하게 된 거였네요. 그렇게 간 대학이니 애정이 많을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재수를 하거나 편입할 기회를 엿보며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런 저의 잔잔한 일상을 바꾸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네, 저의 첫 풋사랑이자 짝사랑을 만나게 된 거죠. 의미 없이 집과 학교만 왕복하던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2학기가 되어 학교에 갔는데 웬 처음 본 남자 선배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 선배를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훤칠한 키에 하얀 피부, 선명한 눈매와 길쭉한 콧날. 정말이지 그렇게나 잘생긴 사람을 저는 태어나서 그날 처음 봤어요. 왜 멋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주위로 환하게 빛이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이 그냥 하는 얘긴 줄 알았는데 진짜였습니다. 그 사람은 환하게 빛나는 빛 그 자체였어요. 칙칙하던 학교도 어둡던 강의실도 그 선배만 등장하면 불을 켠 듯 환해졌어요. 덕분에 저의 20대도 또 학교 생활도 조금은 밝아졌습니다. 어울리지 못하고 늘 겉돌던 제가 그 선배를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학과 사무실이나 동아리 방을 기웃거리다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하나 둘 친구가 생기고 친한 선배가 생기게 되었거든요. 그 선배는 엄청난 외모뿐만 아니라 집안도 어마어마한 부자였고 그래서 입학한 그 순간부터 학교에서 유명했다고 해요. 연애 히스토리도 화려해서 학교에서 예쁘기로 유명한 여학생들과 돌아가며 사귀었죠. 보통 사람이 그랬다면 욕을 먹고 매장을 당할 수도 있었겠지만
선배가 워낙 독보적인 미남인데다 부유했기 때문에 바람둥이인 걸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였어요. 주변에는 늘 친해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여학생들이 가득했네요. 저는 그런 선배를 멀리서 동경하던 그저 그런 여학생 무리 중 한 사람일 뿐이었죠. 처음에는 그 선배 옆에 좀 더 있거나 그 선배와 더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그냥 그 선배는 저쪽 세상의 사람, 나는 이쪽 세상의 사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아예 가질 수 없거나 엄두조차 못 낼 때는 별로 속상하지도 않잖아요. 연예인을 보는 기분이랄까. 그냥 그랬어요. 그 선배와 수업 하나를 같이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그 선배 옆자리에 앉기 위해 여학생들 사이에 기싸움과 눈치 싸움이 어마어마했고 그 선배와 같은 조가 되는 경쟁은 정말 저 같은 사람은 끼어들 엄두를 내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저는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며 매주 그 선배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으로만 만족할 뿐이었죠. 그 대신 하나 둘 친구들과 마음을 터놓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학교에도 정이 붙으면서 제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네요. 그 선배 덕분이라면 덕분이랄까. 저는 그렇게 회계사를 꿈꾸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정확한 것을 좋아하고 숫자를 다루는데 익숙했거든요. 전공은 경영학이었지만 회계사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저는 그때부터 도서관에 파묻혔습니다. 그리고 대학 3학년과 4학년은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학과 공부는 학과 공부대로 하면서 회계사 시험까지 준비하다 보니 정말 밥 먹고 숨 쉬는 시간 빼고는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했어요. 이 기간 동안 연애라는 건 저에게 사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독하게 할 수 있었을까 싶지만 뭔가 저도 인생을 걸고 이루고 싶은 게 생겼다고나 할까요? 대학교도 사랑도 내가 갖지 못하고 이루지 못할 것이지만 적어도 내 인생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선배는 저보다 한 해에 앞서서 대학을 졸업했어요. 사실 성적도 그리 좋지 못해서 1년 늦게 겨우 졸업했다는 소식을 들었네요. 그렇게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낸 저는 대학 졸업쯤에 당당하게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고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회계법인 인턴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랄까, 당시에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드디어 해냈다는 그런 느낌. 이제 내 앞길은 꽃길만 있을 거라는 생각. 그런 생각들로 충만해 자신감으로 가득 찼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정신없는 인턴 시절과 정직원 시절을 보내던 도중 우연히 대학교 동창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연락이 오더라도 참석하지 못했는데 그 해는 웬일인지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회에서 멋지게 자리 잡은 모습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도 몰라요. 저도 이제 친구와 선배들 앞에서 내가 예전에 그 흔하디 흔한 흔녀가 아니라 잘 나가는 전문직 여성이라는 사실을 어필하고 싶었다고나 할까요? 저는 그 동창회에 잔뜩 힘을 주고 참석했습니다. 대학 시절 내내 쓰고 있던 안경을 벗고 피부과를 다니며 가꾸어 온 외모와 날씬한 몸매, 이날을 위해 특별히 신경 써서 고른 옷. 제가 생각해도 그날의 저의 모습은 완벽했어요. 세련되고 매력적인 전문직 여성 그 자체였죠. 심지어 저를 몰라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세상에, 이게 누구야? 너 정말 희은이 맞아? 와, 너 진짜 예쁘다. 대박. 기은이라고. 아니, 너 성형했냐? 왜 이렇게 예뻐졌어? 아유, 진짜 성형이라니. 선배도 너무한다. 나도 꾸미면 괜찮았다고요. 야, 임마,
그래, 성형이 뭐냐. 희은이는 사실 안 꾸미고 다녀서 그렇지. 학교 다닐 때부터 이목구비가 예뻤어. 이렇게 말하면서 은근히 추파를 던지던 선배도 있었죠. 그리고 그날 동창회에는 바로 그 선배가 있었습니다. 사실 졸업한 이후로는 소식도 잘 듣지 못하고 나도 바쁘게 사느라 거의 잊고 있었는데 세상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 선배도 졸업하고 그날 처음으로 참석한 거라고 하더군요. 몇 년 만에 본 선배는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멋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완숙미까지 더해져 사람의 마음을 더 흔들어 놓더군요. 그 선배의 등장으로 동창회의 공기는 일순간 달라졌어요. 남자들은 말이 적어졌고 여자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흘렀죠. 저는 여느 때처럼 이런 상황을 흥미진진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배가 제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왔던 거죠. 야, 희은아, 정말 오랜만이네. 나 너 처음에 못 알아봤잖아. 깜짝 놀랐어. 그럴만도 하죠. 너무 오랜만이니. 선배님 잘 지내셨죠? 그럼 너도 잘 지내지. 그리고 선배님이 뭐니? 오빠라고 불러. 우리 졸업한 지가 몇 년인데. 아, 네, 그럴게요, 오빠. 저는 그날 정신이 완전히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동경만 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도 절대로 다가갈 일이 없을 것만 같던 사람이 제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주다니. 게다가 이렇게 친절하기까지 하다니. 저를 노려보던 다른 여자들의 눈초리를 느끼며 그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그날을 기점으로 우리는 급속하게 가까워졌어요. 부유했던 집안의 외동아들이었던 선배가 먼저 언젠가 자신이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을 건데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면서 마침 믿을 만한 회계사를 찾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해와 그걸 핑계로 자주 만나다 관계가 발전하게 되었죠. 선배의 부모님은 조금 깐깐한 분들이긴 했지만 듣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예뻐해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조금 이른 게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시부모님이 저를 먼저 며느리감으로 점 찍고 한 달이 조금 지났을 때부터 우리 회계사 며느리 노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배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너도 알겠지만 사실 나 여자 저 여자 많이 만나고 다녔어. 참 철없고 미련한 짓이었지. 하지만 너를 만나고 나서야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는 게 뭔지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아. 나를 이렇게까지 가슴 뛰게 한 사람은 희은이 너 단 한 사람뿐이야. 사랑해. 우리 빨리 결혼해서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오래 돌아서 만났으니까 빨리 하나가 되고 싶어. 근사한 식당에서 이렇게 말하며 반지를 건네는 그를 보고 있으니 다른 생각을 하지도 못할 정도로 황홀했죠. 내가 늘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던 사람이 어리마는 나를 사랑한다니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신혼집은 시부모님이 강남에 평수 넓은 아파트를 한 채 해주셨어요. 그 호화 아파트에 걸맞은 혼수를 채워 넣느라 제가 일하며 모은 돈을 전부 털다 못해 부모님의 도움도 받아야 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부자 집에 잘생긴 남편, 강남의 아파트까지 친구들도 전부 저를 부러워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조심스럽게 저를 말리는 친구도 있었네요. 희은아, 결혼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이라니 너무 빠른 것 같아. 좀 더 만나보고 결정해. 그래, 희은아. 네가 선배를 오래 좋아했던 건 알지만 선배가 여자들을 많이 만나고 좀 놀았던 것도 알잖아.
그래도 1년을 만나고 결정해도 안 늦죠. 아예 대놓고 뼈아픈 이야기를 하는 친구도 있었죠. 너 정신 차려. 지금은 사랑에 눈이 멀어서 하나도 안 보이겠지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했어. 그 선배 정말 엄청난 바람둥이였던 거 기억 안 나? 한꺼번에 서너 명을 만나고 다녔던 인간이라고. 너 진짜 나중에 후회한다. 네, 저는 그때 사랑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이런저런 말도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질투가 나서 저러는 거라고 괘씸할 생각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시아버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결혼식에 아낌없이 돈을 쓰셨죠. 호화로운 호텔에서 화려한 결혼식, 최고급 웨딩드레스, 비즈니스석을 타고 휴양지 최고급 숙소에서 보내는 신혼여행. 그 이후에도 한동안은 꿈과도 같은 나날들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가 있었고 한 집에서 같이 잠들고 같이 눈 뜨는 생활들. 행복하고 또 행복했어요. 네, 딱 3개월 정도는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이 살며 부대끼며 살다 보니 조금씩 콩깍지가 벗겨진다거나 할까요? 그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생활비 비슷한 것도 준 적이 없었습니다. 연봉이 그리 높지 않은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그는 월급을 받으면 혼자 다 써버렸어요. 아니, 그걸로도 모자라서 그 나이가 되도록 시댁에서 용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외제차에 한 달에 쓰는 카드 값만 해도 내 기준으로는 어마어마한 액수였으니 시부모님의 지원이 없으면 아예 불가능한 생활이었네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서울과 경기도에 건물을 수십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고 그곳에서 매달 나오는 월세만 해도 수천만 원에 이르다 보니 아들의 씀씀이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네요. 그는 평생을 돈 걱정을 해본 적도 그 비슷한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 보였습니다. 심지어 마트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때 비슷한 물건이 있으면 가격과 중량을 비교해 보는 저를 보고 신기하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러니 회사 생활도 제대로 할 리가 있나요? 변변치 못한 회사를 다니는 이유도 잦은 이직 때문이었습니다. 조금 다니다가 집에서 멀다고 그만두고 상사가 쓴소리를 했다고 그만두고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그만두고 아주 그만두는 이유도 다양했죠. 나중에는 딱 하루 출근하더니 다니기 싫다고 아예 그만두고 다시는 직장을 구하지 않았네요. 저는 인간적으로 그의 생활 방식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돈이야 차고 넘칠 정도로 많았지만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오빠,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돼? 응, 뭔데? 우리 결혼한 지 이제 반년이 다 돼가잖아. 우리 생활비 안 줄 거야? 생활비? 엄마가 다달이 돈 주잖아. 어머니가 주시는 거 말고 나는 오빠가 벌어다 주는 돈 쓰고 싶어. 부모님에게 의지하는 거 줄이고 나랑 오빠가 열심히 벌어서 쓰고 그러고 싶어. 우리 이제 결혼했으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 무슨 소리야. 어차피 부모님 재산 언젠가는 내가 다 물려받을 건데 왜 쓸데없는 일을 해. 당신도 회사 다니기 힘들어. 그럼 그냥 그만둬. 말이 나오질 않더군요. 그에게 돈이란 그냥 있는 것이고 다 떨어지면 카드를 쓰면 되는 거였습니다. 갑자기 이런 남자와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 뒤에 아득해지기까지 했어요. 모든 살림살이와 모든 뒤치다꺼리가 제 몫이 될 것이 뻔했죠. 나중엔 시아버지도 저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더군요. 네가 회계사라고 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너도 알다시피 저놈이 돈에 대해서 나도 모르고 펑펑 쓸 줄만 아는 놈이잖아. 우리 가고 나면 이 재산도 아마 1년 안에 다 털어먹을 놈이야. 그러니 우리는 며느리, 너만 믿는다. 애초에 자신들이 아들을 이렇게 키워놓고 나만 믿는다니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알지 못했죠.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비하면 가벼운 두통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앞으로는 머리가 깨지고 오장육부가 뒤집힐 만한 일들만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불행은 소리 없이 다가온다고 했던가요?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식사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너희들은 왜 아직 소식이 없니? 설마 피임을 하는 건 아니겠지? 네, 아니에요. 빨리 손주가 보고 싶구나. 1년 지났잖아. 빨리 소식 좀 들려줘. 아,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는 왜 그런 소리를 해? 부담스럽게. 아, 이거 벌써 제 마누라 편드는 것 좀 봐. 아유, 자식 키워놔도 소용도 없구나. 알았으니까 빨리 손주 소식이나 가져와. 이놈아.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손주를 바라시는 시어른들의 말씀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의 바람은 간절하고도 또 집요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2, 3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해 괜히 안부를 묻기도 하고 우리 부부 사이는 이상이 없는지를 궁금해하기도 하더군요. 또 몸에 좋다는 보약이며 이상한 물을 보내오기도 했어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소연하면 남편은 무심히 넘겼죠. 우리 엄마가 좀 성질이 급해서 그래. 좀 지나면 잠잠해질 거야. 어쩌겠어, 당신이 참아. 사실 제가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6개월째 놀고 있는 중이었고 내 월급으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긴 했지만 매달 시어머니가 붙여주는 꽤 큰 액수의 돈이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대꾸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네요. 친정 부모님도 사돈댁이 외아들이라 손주가 더 그리운 것 같다며 사실 우리도 보고 싶은 마음은 똑같으니 이해하라며 저를 달래셨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게 아닌가요? 아이 이야기가 나오자 남편의 태도가 영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아이 이야기가 나오고 시어른들의 독촉이 생기자 저를 은근히 피하는 것 같더군요. 제가 회사에서 돌아와 같이 저녁을 먹고 씻고 잠자리에 누우려고 하면 갑자기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나가봐야 한다던가 꼭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서 영화를 보고 잔다던가 먼저 자고 있으라고 할 일이 있으니 잠깐만 하고 금방 간다고 하던 일, 밤새 오지 않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서재에 이불을 깔아놓고 안방으로 오지도 않았어요. 속이 터져나가는 건 저였죠. 자존심 때문에 꾹꾹 참다가 서재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발견한 어느 날 아침 참았던 것이 터졌습니다. 오빠, 아니 왜 안방 놔두고 여기서 자는 거야? 왜 이래? 나한테 뭐 화났어? 아니야. 아휴,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나 보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 아예 여기에 이불까지 깔아놓고. 왜 이래, 진짜. 내 옆에서 자기도 싫다고 시위하는 거야? 아니라니까. 빨리 출근이나 해. 아, 왜 아침부터 화를 내? 시끄럽게. 그 뒤로도 남편이 서재에서 잠을 자는 버릇은 여전했습니다. 자기는 밤늦게 잤다가 늦게 일어나는 게 좋은데 나랑 같이 자면 새벽같이 출근하는 나 때문에 잠이 깨서 싫다고 하더군요. 저게 변명인가 했지만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내가 워낙 좋아하기도 했고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하며 자란 사람이라 바꾸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네요. 하지만 시댁의 아이에 대한 압박은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급기야는 너 혹시 불임 아니니? 너 우리 속이고 결혼한 거야. 라는 이야기까지 시어머니 입에서 나왔어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남편이 나를 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고 그 이야기를 하면 사실 남편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 같아서 입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네, 남편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저 저를 적당한 아내, 또 부모님이 마음에 들어 할 며느리감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좋은 아내 노릇을 할 자신도 있었고 훌륭한 며느리가 될 자신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저렇게나 바라시는데 도저히 협조를 해주지 않는 남편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미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자꾸 흐르고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푸념이 늘어날수록 남편이 밖으로 도는 시간은 더욱 늘어만 갔네요. 외간 여자의 향수 냄새를 묻혀오는 때도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 시절을 어떤 정신으로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저를 따로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너 안 되겠다. 당장 회사 그만둬라. 앞으로는 아이 가지는 일에만 전념해. 벌써 결혼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는 게 말이 되니 앞으로 1년 안으로 아이를 못 가지면 그땐 너희들 안 볼 테니 그렇게 알아. 이제껏 시어머니가 아무리 닥달을 해도 아무 말씀이 없으시던 시아버지까지 역정을 내셨고 따뜻했던 두 분의 태도는 얼음처럼 차가워져 가기만 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제 인생의 목표는 오직 임신을 하는 것, 그래서 다시 시부모님과 남편의 마음에 드는 것, 그것뿐이었죠. 당시 차장 승진을 앞두고 있어서 회사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분위기였지만 역시 시댁이 부자라 회사도 그만두는 거냐며 속 편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렇게 내 청춘을, 열정을 다 바쳐 이룩한 커리어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저는 남편이 지내던 서재방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신혼 때 입었던 실크 잠옷을 입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말이죠. 그날도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와 잠들어 있던 남편은 제 손길에 소스라치게 놀라 화들짝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모습을 발견하고는 무슨 병균이라도 옵는 듯 저를 매몰차게 휙 밀치더군요. 예상치 못한 그의 행동에 그대로 바닥에 철푸덕 쓰러진 저는 그 자리에서 목 놓아 엉엉 울었습니다. 서럽고 또 비참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었거든요. 아무리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내로 인정은 해줄 것이라 여겼던 생각이 그대로 사라져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통곡하던 모습을 잔뜩 인상을 쓰며 쳐다보던 남편은 차갑게 이러더군요. 이게 대체, 야, 너는 여자로 자존심도 없냐? 안 그래도 매력 없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어. 어머니랑 아버지가 저렇게 원하시는데 나보고 대체 어쩌라는 거야? 야, 그런다고 이런 짓을 하냐? 너 이것도 범죄야. 알아?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왜 그러는 거야? 아예 갖고 싶지 않아? 저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채로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남편은 마지못해 답하더군요. 알았어, 노력할게. 근데 이건 아니야. 나한테 시간을 좀 줘. 나도 숨 막힐 것 같다고. 그때까지도 믿어왔던 저는 노력을 하겠다는 그의 말을 믿고 기다렸어요. 오히려 내가 너무 부담을 준 걸까? 그도 힘들 텐데 내가 너무 밀어붙였나 반성을 하기까지 했죠. 세상에는 갑자기 아빠가 되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어. 누구나 다 같을 수는 없잖니. 박서방이 워낙 곱게만 자라서 책임감에 힘들어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 힘들겠지만 시간을 좀 줘. 너도 이참에 좀 쉰다고 생각하고 엉엉 울면서 하소연하는 저의 등을 쓸면서 친정어머니는 안타까워하셨죠.
그 뒤로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진도 받고 몸에 좋다는 약은 다 먹었고 무엇보다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어요. 그 사람이 하자는 건 군말 없이 따랐고 그가 가끔 생색내듯이 잠자리를 해주는 것에 감지덕지 그야말로 아이를 가지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죠. 하지만 아이는 쉽게 찾아와 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허락해주는 기회도 없는데 그마저도 임신이 되지 않은 날에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길을 가다가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아이만 나오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우울증이 심해져서 외출도 못하고 방 한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울기만 하는 저를 보다 못한 저희 부모님이 남편에게 어렵게 불임 시술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셨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불임 시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남편은 몹시 짜증을 냈어요. 아, 왜 네가 애를 못 가지는데 나까지 이런 걸 해야 되는지.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야. 알았어? 그러면서도 남편은 자신과 친한 의사 친구에게 소개받은 병원을 알아왔습니다. 이 시험관 시술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약을 먹고 배란을 유도하기 위해 주사도 내 손으로 직접 내 배에 꽂아가며 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난자를 채취하는 날, 마취에서 깬 나를 반겨준 것은 칼로 쑤시는 듯한 배 통증이었어요. 저는 그날 침대에 누워 아픈 배를 부여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외롭고 또 절박하고 아팠거든요. 세상의 절벽에서 혼자 바닥이 보이지 않는 아래로만 떨어지는 느낌. 혼자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총 5번의 시험관 시술을 받았고 그리고 모두 실패했습니다. 처음 실패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한 번에 성공하길 바라는 건 욕심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실패가 2번, 3번이 반복되자 남편은 물론 시부모님을 볼 면목도 없었네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평생 동안 절대로 잊지 못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지만, 하지만 어쩌면 제 인생을 크게 바꾸어 놓을 사건이 말입니다. 계속된 시험관 시술 실패로 우울증에 시달리던 당시에 저는 시험관 시술의 부작용으로 복수가 차서 배가 농구공만큼이나 부풀어 올랐습니다. 가끔 있는 일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빠지니 걱정하지 말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지만 숨도 차고 외적으로도 보기가 좋은 것은 아니었죠. 제가 부푼 배를 안고 숨을 헐떡이며 거실에 앉아 있는데 느지막이 일어난 남편은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있는지 열심히 단장을 하고 옷을 빼입으며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나가기 전에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이러더군요. 애도 못 가지는 애가 배는 불러서 그러고 있으니 참 웃기네. 보기 싫으니까 내가 나갈 때까지는 좀 방에 있으면 안 될까? 무슨 점심 메뉴를 말하듯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의 심장을 후비는 소리를 던지고 외출을 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왠지 저 사람에게 분명히 다른 여자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의 촉이랄까요. 늘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그런 기운이 났는지 저는 그 사람의 이메일과 통신 기록, 블랙박스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증거는 쉽게 나오더군요. 아니, 들키기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보란 듯이 여자와 통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받고 차 안에서 쪽쪽거린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네요. 마지막까지 쥐고 있던 가느다란 희망이라는 끈이요. 정말로 놓치고 싶지 않던 믿음이라는 끈이요. 제가 증거들을 들이밀며 따졌지만 그는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혼하고 싶으면 해. 왜 이제 와서 그래? 너 솔직히 내가 그동안 다른 여자들 만난 거 몰랐어? 너도 대충 감은 잡고 있었잖아. 지금껏 가만히 있다가 왜 이래? 이혼할 거면 하든가. 이럴 수는 없었죠. 3년 동안 내가 어떤 일을 견디며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데 다행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너네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그 녀석 하던 거 다 정지시켰다. 그놈의 새끼가 아직 세상 무서운 줄 몰라서 그래. 돈 떨어지면 다시 정신 차릴 거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좋아.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신경 쓰지 말고 몸 관리 잘해라. 그렇게 시부모님이 남편의 돈줄을 말려버리면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러다 다시 돈이 생기면 나가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나에게 걸리면 다시 돈줄을 말리고 그러면 다시 들어오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냐고 하겠지만 네, 그랬습니다. 그렇게 1년을 더 살았어요. 그 사이에 시험관 수술을 2번 더 했죠. 하지만 결과는 전부 실패. 남편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바람을 피웠습니다. 야, 너 나만 보면 아기 하는데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야. 남들은 다들 잘만 낳는 듯 대체 넌 무슨 문제야? 아유, 지겨워. 널 봐도 아무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떻게 애를 만들어? 이제 그만 갈라서자. 얼굴만 봐도 짜증나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래? 문제가 나에게만 있어? 오빠도 노력을 해야지. 그런다고 이렇게 바람을 피운다는 게 말이나 돼? 내가 어쩌다 너랑 엮였는지. 아유, 신입생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아, 괜히 애도 못 가지는 너랑 엮여서. 나까지 이게 무슨 고생이냐. 아버지가 또 카드 정지시키고 남편과 대판 싸운 어느 날 남편은 집을 나갔고 한동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배의 복수가 너무 차 힘들어 참다 못해 병원을 찾았네요. 그날도 불임 병원에는 많은 부부들이 와 있었습니다. 모두들 불안하지만 희망에 가득 찬 얼굴로 다정하게 손을 꼭 잡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퉁퉁 부은 눈으로 진료실에 들어간 저를 의사가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약 드시고 푹 쉬시면 배에 찬 물은 며칠 내로 저절로 빠질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의사는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힘들어요. 고생은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희은 님은 이런 시술이 필요 없으신데 제가 보기가 너무 괴로워요. 그날 집에는 시어머니가 와 있었습니다. 칼바람이 부는 냉랭한 얼굴에 시어머니는 복수로 가득 찬 배를 부여잡고 초췌한 얼굴로 들어서는 저를 보고 혀를 찼어요. 아휴, 너도 꼴이 그게 뭐니? 그 꼴로 있으니까 애가 마음을 못 잡고 저 모양인 거 아니냐? 어머니 오셨어요? 오늘은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자, 여기 도장 찍어라. 우리 아들이 너랑은 더 이상 못 살겠단다. 나도 이제는 이런 걸 못 보겠다. 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는 무슨 갑자기. 애 아비가 딴 여자 만나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사는 거니? 돈은 돈대로 쓰고 애는 안 생기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 마음 잡아서 잘 살라고 했더니 오히려 더하고 하긴 이 꼴로 있는데 나 같아도 없던 정도 다 떨어지겠다. 이제 그만하자. 저는 어머니가 내민 이혼 서류를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길래 왜 짐승도 다 낳는 애를 못 낳아서 이 사단을 내? 응, 너 애 못 가지는 거 숨기고 결혼한 거 생각하면 내가 잡아가도 피가 거꾸로 솟아. 잠자코 도장이나 찍어. 짐승? 짐승이요? 지금 짐승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는 어머니 아들은 짐승이 아니라서 조강지쳐 버리고
바람을 피나요? 지금 누가 누구 탓을 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싸가지 없는 년. 네가 우리 집 재산 보고 들러붙은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좋은 말로 할 때 썩 꺼져. 당장 도장 안 찍어?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네, 왜 저만 탓하세요? 오빠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저만 내쫓으시려는 어머니도 사람이라면 이러실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때 눈앞에 별이 번쩍였습니다. 저는 힘없이 그 자리에서 나동그라졌어요. 시어머니가 분을 참지 못하고 제 뺨을 후려 갈긴 것이었죠. 정말 어이가 없어서 허탈한 웃음만 나더군요. 웃다가 또 눈물을 흘리다가 또 웃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3년간의 결혼 생활은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저에게 남은 것은 엉망으로 망가진 몸과 피폐해진 정신, 자괴감과 우울증뿐이었죠. 분노한 아버지가 시댁으로 달려가 밤늦게 돌아오던 남편에게 주먹을 날렸고 그렇게 한바탕 소동을 벌인 다음에야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옆에는 어느 여자가 서 있었고 멱살을 잡고 주먹을 흔드는 친정 아빠를 말리며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저 애기 가졌어요. 이러지 마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한동안 무기력하게 자리에만 누워있던 저는 따지러 갔다가 충격을 받고 돌아온 아버지가 알아놓으셨다는 얘기를 듣고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편은 그 사이에 내연녀와 아이를 만들어 결혼을 준비하는 중이었고 그래도 조강지처 편이라던 시부모님이 그렇게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이유는 바로 그 아이 때문이었죠.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그래도 마지막 양심은 있었는지 우리가 살았던 아파트는 제 앞으로 해주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저는 그동안의 커리어도 모아두었던 재산도 한 푼도 없이 그야말로 맨몸으로 쫓겨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때 예전 직장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누구의 연락도 받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아주 끈질기게 연락을 해왔어요. 희은 씨, 잘 지냈어요? 저 회사 같이 다녔던 동욱입니다. 김동욱 기억하시죠? 문자 보시면 꼭 좀 연락 주세요. 꼭이요. 할 말이 있어요. 하도 간절하게 보낸 문자에 연락을 했더니 제게 뜻밖의 제안을 하더군요. 자신이 이번에 회사에서 독립해 회계 사무실을 내는데 같이 해보지 않겠냐는 것이었죠. 혼자 하기에는 많이 불안한데 일 동료가 있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일을 할 때 손발이 잘 맞았던 것이 생각나서 연락했다고,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셔서 아쉬웠다고, 혹시 일하실 생각이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오케이를 했어요. 그는 수더분한 성격의 사람으로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일 하나는 똑 부러지게 잘해서 평이 아주 좋았습니다. 같이 일을 하면 손발이 척척 서로 마음을 아는 것만 같아 기분이 좋고 편안함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저는 다시 일에만 집중했어요.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솟아났는지 우울증 약도 끊고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와 함께 개업부터 준비해 사무실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을 때까지 밤낮 없이 일에만 매달렸네요. 물론 아픔을 잊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일 자체가 즐겁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잘 맞는 사람과 편안하게 일을 하는 기쁨을 오랜만에 느끼는 건 커다란 행복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개업 2년 만에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었어요. 2주년 기념 식사를 하러 간 자리에서 그날따라 안절부절하던 동욱 씨는 수줍게 고백했습니다. 희은 씨가 없었다면 오늘 같은 성공은 결코 없었을 거예요. 말주변도 없고 낯도 가리는 제가 어떻게 혼자 사업을 해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희은 씨가 꼭 필요하고 영원히 저랑 함께 해주셨으면 해요. 희은 씨,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동욱 씨가 내민 반지를 보고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늘게 떨리는 손가락, 덜덜 떨리는 목소리에 뭘 해도 능수능란한 말솜씨로 여자를 휘어잡던 전 남편과는 너무 달랐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진심을 잘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왜 이래요? 동욱 씨는 총각이고 저는 한번 다녀온 사람이잖아요. 이러지 말고 동욱 씨에게 맞는 좋은 아가씨 찾아보세요. 저와는 안 어울려요. 그런 말은 마세요. 희은 씨는 저에게 과분한 사람이에요. 저는 희은 씨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쉽지 않았어요. 같이 일을 하면서 저도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나긴 했지만 다시 누군가와 결혼을 한다는 것에 망설임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는 이런 저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언제나 제 옆자리를 지키면서 저의 다친 마음을 다독였죠. 그리고 그해 겨울, 저는 두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이혼한 지 3년 만이었네요. 남편이 초혼이라 조촐하게나마 결혼식이 열렸고, 친정어머니는 제 남편의 손을 붙잡고 많이 웃었습니다. 늘 제 편이라고 든든한 모습만 보여주셨던 어머니였지만 저를 지켜보면서 애가 탔던 그 속을 누가 알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저는 곧바로 임신을 했어요. 한 달 만이었죠. 임신이라니, 내가 정말 임신이라니. 그간 너무 고생을 했었기에 제 몸에 아무 이상이 없는 걸 알면서도 임신은 저와는 인연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뻤어요. 제가 앞서 전 남편이 외도를 하는 걸 처음 알게 되었던 날이요.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일이자 제 인생을 크게 바꿔놓은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때 전 남편이 바람을 대놓고 피우지 않았다면, 그리고 시어머니가 찾아와 이혼을 시키지 않았다면 저는 부부 사이가 원래 이렇게 다정하다는 것도, 서로를 걱정하고 다칠까봐 배려해 주는 게 부부라는 사실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품고 나아서 키운다는 것도 어떤 것인지 몰랐겠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바람을 피운 전 남편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네요. 덕분에 저는 새 인생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임신하고 양가의 끝없는 축복과 사랑을 받으며 저는 무사히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을 꼭 닮은 아들이었어요. 아이를 안아드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과분한 행복을 누려도 되는 건가? 왈칵 겁이 나서 아이를 보며 남편과 엉엉 울었습니다. 덕분에 병원에서는 울보 부부라고 소문이 났죠. 그렇게 저는 행복을 찾았습니다. 제가 전에 힘을 드리고 싶다고 했었죠. 평범했던 저는 용기를 내어서 제 진로를 갖고 누구보다 행복했다가 그대로 밑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남은 거라고는 망가져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몸과 매일 밤 수면제 한 움큼을 털어 넣어야만 겨우 잠들 수 있었던 우울증, 결혼 3년 만에 애를 못 가져 이혼당한 이혼녀라는 낙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엿한 회계 사무실의 공동 대표이자 자상한 남편, 남부럽지 않은 가정, 그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여운 아들까지, 물론 사업을 이끌어가면서 이런저런 사연이야 있었지만 그런대로 잘 살고 있다고 자부했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지난달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소와 같은 나날을 보내며 이런 저의 이야기를 할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새 식구가 아이를 데리고 외식을 한 날이었어요. 근처에 아주 괜찮은 식당이 새로 문을 열어 가족끼리 오붓하게 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을 간 사이에 저 혼자 계산을 하려고 계산대 앞에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계산대에 점원이 없어서 잠시 기다려야 했거든요. 그런데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슨 식당이 에어컨조차 없냐. 애가 좀 그럴 수도 있지. 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데 애 데리고 오기 싫다고 했지. 너는 내가 왜 말을 안 들어. 짜증나게. 애들이 원래 그렇게 크는 거다. 너무 뭐라고 하면서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라. 바로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소름이 확 끼치더군요. 저는 정신을 가다듬고 뒤를 돌아 둘의 얼굴을 확인했어요.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와 5살쯤 먹어 보이는 딸아이의 손을 잡은 그 옛날 나를 괴롭히던 내연녀 옆으로 전 남편과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네요. 그러고 보니 식사 중에 식당을 지나치게 뛰어다녀 결국 점원에게 주의를 받던 아이들이 있었는데 결국 식사도 다 마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의 항의로 쫓겨나가는 길인 듯 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이라는 듯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선배님도 잘 지내셨죠? 셋은 제 얼굴을 보더니 흠칫 놀라더군요. 시어머니, 아니죠. 전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래, 오랜만이구나. 이런 데서 다 만나네. 하는 척도 다 하고. 너도 참 대단하구나. 분별력이 좋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생각이 없다고 해야 하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옛날에 그냥 알고 지내던 사이도 지나가다 보면 반갑게 인사하는 게 도리 아닌가요? 하긴 두 분이 도리를 알 리는 없겠지만요. 시어머니는 기가 찬다는 듯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전 남편에게 말을 걸었죠. 뭐 선배님은 얼굴이 여전하시네요. 이 아이가 아들인가 봐요. 그때 저는 보았죠. 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그리고 저희 딸 옆에 그 바람피던 여자, 딸아이의 손을 잡고 있던 여자가 꽤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 조심하세요. 애들 듣는 데서 이게 무슨 교양 없는 짓이에요? 교양, 너 같은 애 입에서 그런 단어가 나오는 걸 보니 아무래도 제정신은 아닌가 봐. 하긴 그러니 저 남자랑 애를 다 만들겠지. 야, 너 말 조심 안 해? 잠자코 있던 전 남편이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저는 그를 노려보며 지지 않고 말했어요. 네가 지금 누구한테 감히 소리 질러? 너 제정신이야?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그러자 전 남편이었던 남자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옆에 있던 불륜녀가 남편을 대신해 소리를 꽥꽥 질러대기 시작했어요. 야, 너는 전 부인이야, 알아? 이제 내가 부인이라고. 아직도 우리 오빠 못 잊고 구질구질하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 와이프의 목청에 당황한 전 남편이 서둘러 아이들과 그 여자를 끌고 가게 문 밖으로 사라졌죠. 소란스럽기도 하고 아들과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더러운 상황은 피하겠다 싶어서 재빨리 계산을 하고 떠나려던 제 발길을 붙잡은 건 전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애도 못 낳아서 쫓겨난 주제. 아직도 미련이 있는 거냐? 모자란 년.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평생 가져가려던 비밀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문 밖에서 계산을 하고 나오는 전 시어머니를 기다렸어요. 그 나이가 되도록 온 가족이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는 것은 역시나 시어머니더군요. 저기요, 할머니,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뭐, 할머니? 뭐, 이제 2년도 끝났는데 새삼스럽게 어머님이라고 부르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할머니? 아들, 불임인 거. 뭐, 저도 몰랐어요. 의사가 말해주기 전까지는 저는 복수가 가득 찬 배를 안고 병원을 찾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좋지 않은 제 모습을 보고 의사가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며
머뭇거리듯 말을 꺼내던 그날을요. 정희은님은 몸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오히려 건강하신데, 물론 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어도 이런 시술을 해야 하긴 하지만 사실 남편분이 불임이에요. 고환 안에 활동성 있는 정자가 거의 없어요. 자연 임신은 완전히 불가능하고 사실 시험관도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런 경우에는 시술을 권하지 않을 정도로 정자수가 거의 0에 가까워요. 의사가 고백한 내용은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본인은 이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자신이 불임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아는 사람들을 동원해 이 비밀을 지켜줄 병원을 찾았고 애걸복걸하며 시험관 시술을 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씨가 없는데 열매가 생길 리 있나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2년 동안 온갖 수모를 견디고 고통을 견디며 시술을 받고 약을 먹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숨긴 채 고통에 몸부림치는 저를 조롱하고 방치하며 다른 여자를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혼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독한 년, 어디서 거짓말이야. 애도 못 낳으니까 이젠 갈라놓기라도 해야겠단 생각이 들어서 이러는 거냐? 이 나쁜 년, 내가 손주가 둘인데 이게 무슨 소리야? 아, 그러세요? 그럼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뭐, 요즘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도 많으니. 저는 멀리서 저를 향해 손을 흔들며 다가오는 남편과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자꾸 저한테 애도 못 낳는다 하는데요. 할머니, 아들이나 단속 잘하세요. 저는 멀쩡하니까요. 그러다 벌 받으세요. 저는 이 말을 끝으로 엄마, 엄마 부르며 다가오는 아들을 번쩍 안아 들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린 채 그 자리에 장승처럼 서 있었죠. 화장실 다녀왔어요. 엄마, 이제 배 하나도 안 아프다. 아이고, 내 새끼 잘했어요. 아유, 이뻐. 아들, 아빠한테 와. 엄마 힘들어. 자꾸 안아달라고 하지 마. 아이 싫어. 엄마가 안아주는 게 더 좋아. 우리 가족은 그렇게 전 시어머니 앞을 지나쳤습니다.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전 시어머니가 의아했던지 남편은 아는 분이셔? 라고 물었고 저는 아니, 그냥 지나가는 할머니야. 뭐 알려드릴 게 있어서 이야기한 거야. 라고 대꾸했죠. 시어머니는 제 아이와 제 남편의 얼굴을 보며 불안하게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다급하게 전 남편이 뛰어오더군요. 전 시어머니는 몸을 휙 돌리더니 뒤돌아서 가는 저희가 놀랄 정도로 자기 아들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바로 그 옛날 이혼 못하겠다고 울던 제 뺨을 후려치듯이 말이죠. 깜짝 놀란 남편은 아들을 꼭 안아들고 저의 어깨를 감싸며 얼른 자리를 피했네요. 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의 일이니까 저는 알바 아니었습니다.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제야 마음껏 발을 쭉 뻗고 잠들 수 있었다고나 할까요? 그 뒤로 아는 선배를 통해 들은 소식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 집안은 난리가 났고 전 남편 부인은 딱 잡아떼지만 부모가 펄펄 뛰어 결국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하네요. 결과는요? 당연히 불일치였죠. 그런데 웃긴 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자마자 그 여자가 집을 나가버렸다고 해요. 아이들만 두고 집안의 돈이며 폐물이며 싹 긁어서는 심지어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도망쳤답니다. 아마 자기도 찔리는 게 있었겠죠. 전화번호도 바꾸고 아예 잠수를 타버려서 찾을 수가 없다네요. 결국 그 충격으로 전 시아버지는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그 어머니가 아들을 내쫓았다고 하더군요. 이전처럼 카드도 몽땅 빼앗은 채로요. 이 소식은 전 남편이 초췌한 얼굴로
여기저기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다니면서 퍼졌답니다. 저와의 스토리를 비롯해 모든 진실이 쫙 퍼졌고 평소에 워낙 싸가지 없게 굴어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거의 없다네요. 더 웃긴 건 그 집에 남겨진 두 아이요. 그 두 아이마저 완전한 형제가 아니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엄마는 같지만 아빠는 다르다는 뜻이죠. 그걸로 또 한 번 집이 뒤집어졌고 아이들을 호적에 둘 수 없다고 생각한 전 남편의 부모가 거금을 들여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했답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법이 무조건 결혼 기간 동안 태어난 아이는 그 두 사람의 아이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그 부모들은 자신의 혈육도 아닌 생판 모르는 애들에게 자신들의 전 재산을 물려주게 생긴 거죠. 펄펄 뛰던 시부모는 차라리 아들을 호적에서 파내서 인연을 끊자고 난리랍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딴 여자를 들여 남의 자식을 낳아도 대충 모르는 척 부모의 돈으로 호의호식할 생각만 하던 전 남편은 완전히 내쫓긴 채 작은 원룸에서 겨우겨우 생활하는 중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풍비박산이 나고 어느 날은 전 시어머니였던 사람에게 전화가 온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받지 않았어요. 전날 저희 어머니에게도 전화가 와서 하소연을 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에게도 전화가 올 걸 예상한 바였거든요. 친정어머니는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하려는 전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만 끊겠어요. 지나간 인연을 가지고 구질구질하게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당신들이 내 딸을 내쫓을 때 우리 인연은 이미 끝난 거예요. 이러고 딱 끊으셨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저에게 신신당부하셨어요. 절대 전화 받지 말아라. 태교에 안 좋으니까. 그쪽 생각은 아예 눈꼽만큼도 하지 마. 알았지? 네. 저는 지금도 또 둘째를 임신 중이에요. 이제 12주에 들어섰답니다. 남편은 이번에는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아들 형제여도 너무 좋겠다고 싱글벙글이에요. 자식은 셋이었으면 좋겠다고 벌써 주책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는 딸을 낳든 아들을 낳든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기쁘고 또 기쁠 일만 생각하는 중이에요. 제가 전에 힘을 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었죠. 평범했던 저는 결심을 하고 제 방향으로 나아갔고 누구보다 즐거웠다가 그대로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남아있던 건 망가져서 제대로 보행도 어려운 신체와 매일 밤 수면제를 한 줌씩 삼켜야만 겨우 잠들 수 있던 우울 증세,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이를 갖지 못해 이혼을 당한 이혼한 여자라는 꼬리표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당당한 회계사무소의 공동대표이고 다정한 남편, 부럽지 않은 가정, 그리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스러운 아들까지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야 있었지만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어려움도,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괴로움도, 사실 시간이 흐르고 보면 그때 그 상황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살아가다 보면 꼭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또 지나서 돌아보면 그 불행과 아픔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거기도 하죠.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놓치지 마시고 절망 속에 무너지지 마세요. 힘들어서 주저앉더라도 잠깐 멈춰서 쉬었다가 조금씩 전진하세요. 그러면 행복한 시간이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온답니다.